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메리카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달러 하락은 이제 시작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늘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아주 간단히만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세계적으로 근홈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홈 때문에 산유국들의 갈등을 유발시켰고 유럽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으며 신흥국의 문제 또한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소, 중, 중, 대 이런 것들은 사건의 경중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즉, 소라고 표시됐으면 이제 이런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 대는 아직도 이 리스크는 크다, 위험하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글로벌 악재는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 강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체크하셔야만 달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건 2, 산유국들의 갈등 리스크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에서 이렇게 소로 바꾸겠습니다. 산유국들의 갈등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건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4월 11일 새벽 5시입니다. 저는 4월 9일 운명의 감산합의, 유가 전망과 달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WTI 유가는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이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2가지를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담이 흐지부지 되면서 회담이 연기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예상대로 1000만 배럴 수준에서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하루에 1000만 배럴 수준의 감산 합의를 기대하고 WTI 유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2000만 배럴 감산 합의 가능성이 나오더니 실제로 기사가 떴습니다. 사우디 러시아 원유 전쟁 일단 휴전, 하루 2000만 배럴 감산 합의. 오, 어마하죠. 그래서 WTI 유가는 2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죠. 회담 시작한 지 몇 분 되지 않았는데 바로 20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0만 배럴 수준에서 감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는 1000만 배럴 수준의 감산 합의를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예상대로 1000만 배럴 수준의 감산 합의가 나온다면 주가나 유가는 상승하거나 그냥 제자리 걸음을 유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000만 배럴 수준의 감산 합의를 기대했었습니다. 갑자기 기대치가 확 올라갔죠. 그 몇 시간 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1000만 배럴 감산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유가는 쭉 아래로 하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2달 동안 1000만 배럴을 감산하며 다가오는 6월 10일 날 시장 평가를 위해서 다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멕시코가 반발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합의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 원유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봅니다. 원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전망은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원유가 메인이 아니에요. 다른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늘 보여드리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셰일가스 기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셰일가스 기업이나 여기에 투자한 사람 모두 달러를 찾게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결고리는 3월 6일 오펙 플러스 회의 때 회담이 한 차례 크게 결렬된 이후에 발생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면 셰일가스 기업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셰일가스 기업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게 꼭 달러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연준에서 계속해서 돈을 공급하면서 미국 시장을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실선이 아니라 땡땡땡 점선으로 표시했죠. 왜냐하면 완전히 깨진 게 아니라 미약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4월 9일 연준에서 발표된 정책은 이러한 미약한 관계마저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4월 9일 미국에서는 2.3조 달러를 또 푼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미국은 돈이 끝이 없네요.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그냥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리면 됩니다. 돈을 찍는다. 매우 부럽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건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이 발표됐습니다.
660만 건이 발표되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이런 실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3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정크본드,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까지 매입한다. 이런 식으로 국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이게 뭐죠? 대표적인 게 셰일가스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채까지 다 매입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외국 원문 뉴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채 종류를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채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이 있고 원래는 투자 적격 등급이었는데 최근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된 폴론 엔젤 같은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부터 투자하기 어려운 투자 부적격 등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셰일가스 기업 회사채는 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 적격 등급은 연준에서 3월 22일에 매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번에 발표된 연준의 정책은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을 사준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투자 적격 등급이었는데 이번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된 보잉 같은 회사, 이러한 회사들을 사준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전히 위험한 셰일가스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사주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아닙니다. 연준에선 지금 채권 매입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잉 같은 회사까지 매입을 해주게 되면은 시장에선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셰일가스 기업에서 발행하는 투자 부적격 회사 채권까지 다 매입해주겠는데?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셰일가스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즉 투자 부적격 회사 등급의 회사채까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채권 시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연준의 정책 발표로 인해서 유가 하락과 달러 상승의 매듭은 완전히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역으로 유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겠죠. 실제로 달러 인덱스 분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준의 2.3조 유동성 공급 발표 이후에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던 달러 인덱스는 99로 뚝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2천만 배럴까지 감산한다, 이런 호재가 나왔지만 달러 인덱스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미 유가와 달러 사이에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연준에서 셰일가스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와 달러의 연결고리는 거의 끊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 하시겠죠. 그럼 블랙, 달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달러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달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더 긴 기간의 월봉 차트가 필요한데 제가 그건 첨부 드리지 않았네요. 이것은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달러를 거의 무한정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과거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 전망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달러 공급으로 인해서 달러는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능성은 연준의 이러한 달러 공급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 하락이 본격화되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아래로 추락할 것이고 달러 위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신용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염두는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달러가 하락하다가 어느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반등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악재가 발생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좋아도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에서 큰 돈을 풀어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났느냐, 그놈의 악재로부터 얼마나 빨리 극복하냐, 이게 관건이라 봅니다. 만약 이번에 미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달러는 다시 상승 전환할 거라 봅니다. 단지 시중에 많이 풀린 달러로 인해서 그 상승 정도의 한계가 있을 뿐이죠. 과거 2008년 경제위기 당시에 달러 인덱스와 나스닥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나스닥이 고점 대비 50%가량 폭락했을 때 달러 인덱스는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자 달러 인덱스는 고점에서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동안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지만 상승하는 구간도 있고 또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때 유럽의 경제 위기,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런 사건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 미국 주식이 오른다. 꼭 이런 게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것은 글로벌 악재가 사라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상승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국 주식의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3월 말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른 달러로 환전하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라고 했었잖아요. 아직도 안 사셨나요? 이제는 기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냥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대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러 좋아합니다. 단 이러한 달러 가지고 현금 들고 있지 말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꼭 주식이 아니어도 돼요. 미국에 상장된 여러 가지 ETF를 잘 공부하시면 투자할 게 널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제게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사건이 산유국들의 갈등은 해소됐다고 치자. 그런데 여전히 유럽의 경제 위기, 신흥국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놈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이러한 강달러가 유럽의 경제 위기나 신흥국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놈이 사라져야겠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약해져야겠죠. 그럼 사건 3, 유럽 경제 위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놈으로 큰 피해를 입은 회원국 경제 지원을 위해 5,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 대책에 합의했다. 한마디로 돈 푼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유로존 공동채권, 그놈 채권 발행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유럽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로를 찍어서 시장에 돈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경제 위기는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흥국이죠. 여러 가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신흥국에 달러 푼다더니 안전한 나라만 고르는 미국. 실제로 한미 통화 수합은 들어봤어도 남미 통화 수합은 들어보지 않았죠. 남미 통화 수합 제가 방금 지어낸 건데 남아공과 미국과 통화 수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아무나 달러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에만 달러를 공급해줍니다. 두 번째 기사 볼게요. 위기에 먼저 쓰러진 신흥국 69년 내 첫 역성장 쇼크. 지금 신흥국들이 많이 힘듭니다. 실제로 미국이 힘들면 미국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풉니다. 그리고 유럽이 힘들면 유럽 역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풉니다. 그런데 신흥국이 힘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가 힘들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아르헨티나에 풀 수 있을까요? 이거 힘들죠. 만약 그렇게 되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신흥국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남아공,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렇게 조금 바닥에 있는 신흥국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IMF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신흥국들은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실제로 도와줄 의무도 없죠. 그래서 IMF에서 나서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럼 IMF에서는 언제까지 돈을 풀 수 있을까요? 실제로 IMF에서 지원을 해줬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흥국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IMF에서 돈을 풀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까지요. 다음은 그놈의 신규 확진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갑자기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놈이 죽어야 달러의 강세가 진정됩니다. 지금 유럽의 신규 확진자 수는 많이 줄었죠. 그리고 미국과 뉴욕의 신규 확진자 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시 상승할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쫙 이렇게 위로 상승해버리면 달러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피크를 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